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발의 징조가 확인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재발을 미리 가정하고 전제하고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단도박과 회복 중이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발인데요. 회복의 문턱을 넘고 다시금 삶을 세우려고 했던 분들 중에 어느 순간 베팅 생각이 스며들고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마침내 다시 손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재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발이란 현상이 왜 반복되는지, 또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떤지 이해하는 것은 회복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독과 회복에 대한 연구에서 재발이란 개념은 금지하거나 절제하던 중독 행동을 멈췄다가 다시 그 행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도박 중독이나 도박 장애의 맥락에서 재발이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도박을 중단했다가 다시 베팅을 하거나 도박을 향한 욕구나 행동이 재가동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재발이란 돌발적으로 단 한 번만 발생한 베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의 중독 상태일 때 생활 전반에 문제 패턴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박을 비롯해서 중독이라는 질환은 재발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에 치료받는 인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몇 주 만에 혹은 몇 개월 만에 재발한다는 결과가 있고요. 물론 혼자 힘으로 도박을 중단했던 분들의 경우는요, 재발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장면에서는요, 의료진들이 가장 기피하는 환자가 중독 환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중독 환자의 중독이 만성적이고 재발이 빈번해서 의료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재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중독의 재발을 치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치료 과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중독 회복의 여정이 매우 길다고 전제했을 때 재발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에 그 양상에 따라 결과가 매우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 또 재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발의 징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발의 징조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요, 노랑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세한 감정의 균열과 생활의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박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이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정해서 중독이라는 유혹에 취약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재발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도박에 대한 욕구나 충동이 느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뭔가 일상이 지루한 느낌, 뭔가 초조하고 긴장되는 느낌, 또는 쉽게 짜증이 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의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일상생활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단도박과 회복을 위해 하던 활동이나 생활 루틴에 조금씩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활동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했던 약속이나 규칙들을 간간히 위반하고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가족들과 사소한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상담 약속에 지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약을 미루기도 하고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단도박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한두 번씩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빠지기도 하고요, 상담실이나 단도박 모임에서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덜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그냥 얕은 수준의 정보만 공유하는 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요. 사고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도박을 끊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간혹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돈을 다 갚지? 다 갚는다고 해도 내 또래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 앞에 가고 있는데 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허탈하다.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곤 합니다.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이자 재발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의 경우도요. 민감하신 분들은 어딘지 모르게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요. 불안한 감정을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단도박을 하고 회복을 할 때 초기 상황과는 달리 당사자가 뭔가 약간 비협조적이다, 퉁명스럽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세요. 그리고 도박과는 상관없는 작은 일로 시비가 붙으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통제가 너무 심했던 거 아닌가 라면서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들의 이러한 미묘한 변화를 간혹 감지하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사와 협업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도 하시거든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하거나 상담사가 감지한 위험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지각이 좀 늘기 시작하고요. 약속 시간을 자주 변경하고 상담에 와서도 상투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발의 징조 두 번째 단계는요, 주황 신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도박을 실제 하지는 않지만 도박에 대한 욕구나 생각을 허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다시 양가 감정이 올라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서서히 자신이 과거에 했던 도박이나 도박과 관련된 정보에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이트에 방문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주식이나 코인을 하셨던 분들은 시세를 본다거나 과거 자신이 투자했던 종목이 현재 어떤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스포츠 도박을 하시던 분들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조회하기도 하고요. 단도박하는 과정에서 도박 충동을 일으키는 자각들을 차단하거나 멀리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금전적인 관리에도 균열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가족들이 모르는 수입이 발생하면 몰래 따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모르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가족들과 협업해서 투명하게 재정 관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트리고요. 비밀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허용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는 양가 감정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단도박과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 또 고생했던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요, 도박 행동을 합리화하는 논리와 사고방식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요, 2단계 주황 신호의 상황에서 다양한 인지 왜곡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처럼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왠지 다를 것 같은데, 나는 예전과 많이 달라진 상황이고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마침 뭔가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등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박으로 그만큼만 만들고 그만할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도박으로 큰 돈을 땄던 그런 때를 회상하기도 하고요. 또 도박으로 극적으로 돈을 따서 빚을 갚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 때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생활 습관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회복 과정에서 애써 습득했던 좋은 습관들이나 루틴들에 균열이 생깁니다. 다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그 양상이 좀 약간 충동적이고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과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수면의 패턴도 깨지고 식사의 패턴도 불안정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관리가 약간 소홀해진다고나 할까요?
할까요? 이때부터는 가족이나 상담사, 또 단도박 모임 등의 동료들에게 많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안심할 만한 정보와 답변만 제공하고요. 그 깊이나 진정성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담사는요, 이렇게 상담할 때에 뭔가 상담이 겉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뭔가 상담 시간이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기보다는요, 그냥 표면적인 정보 교환만 하다가 끝나는 느낌이랄까요? 어쩌면 이 시기는요, 도박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한 걸음씩 도박 행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강력한 촉발 요인을 만나게 되면 바로 재발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발의 징조 3단계, 적색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곧 도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박 행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적색 신호 단계에서는 사실상 도박 행동을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요, 본격적으로 도박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종류의 도박을 소소하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도박은 아니지만 유사 도박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홀덤펍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카드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게임에서 현질을 과도하게 하면서 약간 도박성이 있는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골몰하기도 합니다. 복권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는요, 이제 가상의 베팅을 하고 배당률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실제 도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즉 돈을 직접적으로 베팅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행동을 시작하면요, 뇌는 사실상 도박을 다시 시작했다고 착각하게 되고요, 중독이 한창일 때의 상태처럼 활성화가 됩니다. 도박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도박하기 위한 자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또 가족들 몰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계좌 등을 준비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생활 전반에 과거 중독이 한창일 때 있었던 좋지 않은 습관들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기 시작하고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집중해서 경청하지 못합니다. 교통질서를 쉽게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등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요. 아무 일 없는 듯 연기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인지 왜곡과 비합리적 신념들이 우세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다르다. 단도박을 꽤 해왔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다. 계획한 만큼만 하고 중단하자. 목표 금액만 채우면 멈추자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고요. 또 에라 모르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이때 도박을 했다는 단서나 증거가 없어서 뭔가 강한 개입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가족들 시각에서는 회복자의 일상생활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가족들에게 매우 비협조적이고 가족들의 의심이나 통제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막 짜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또 약속했던 것들을 쉽게 위반하고 그런 약속이나 규칙에 대해서 불만을 막 표시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계속 스마트폰만 보면서 의도적으로 가족들과 소통을 피하기도 하고요. 이 3단계는 도박을 아직 실제로 하기 직전이지만 한참 도박 중독일 때의 그 모습이 거의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발의 징조를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 흐르듯이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당사자의 자발적 회복 동기 수준에 따라서요, 그 양상이 매우 다를 수 있고 그 대처도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와 가족의 협력 방식이나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모습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재발의 징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징조를 보고 사전에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그 징조를 보고서 어떻게 대처하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단계가 심화될수록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1단계 내지 2단계에서 그 징조를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지만 2에서 3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자력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1단계의 상황에서 재발 가능성을 인지하고 막는 것인데요. 1단계 노랑 신호에서의 징조는 도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건이나 상황처럼 여겨져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도박과 회복의 시간을 매우 생산적으로 잘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상담기관이나 단도박 모임 등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사람들이 1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예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담이나 단도박 모임 등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자신의 평소 생활을 관찰하고 거기서 느끼는 바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대부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상담이나 단도박 모임 등에서는 잠시 멈춰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찾아보고요. 분석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일련의 정신적인 과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정리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누고 피드백을 받아보거든요. 평소에 이런 훈련이 되어서 익숙해지면 재발의 징조를 감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주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뭘 느꼈구나. 거기서 내가 이런 영향들을 받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 시간이나 단도박 모임 등에서 상담사나 동료들에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미묘한 변화의 의미가 뭔지, 받았던 영향이 뭔지, 자기의 감정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행동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박에 대한 금단 현상이나 갈망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도박에 대한 갈망이 심화되거나 구체화되기 전에 그것을 다루고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도박이나 회복을 단순히 도박을 안 하고 참고 다른 생각하면서 버티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런 재발의 징조가 있을 때 재발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막기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도박을 안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여전히 도박에 취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1단계 상황에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난 미묘한 변화 또 일상에 나타난 소소한 변화들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사나 회복자 동료 혹은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재발의 징조가 2단계이거나 3단계일 때, 즉 주황 신호이거나 적색 신호일 때는 사실상 자력으로 이 흐름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전에 도박 문제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는가가 2단계, 3단계의 결과를 예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즉, 자신이 도박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발각돼서 통제받는 시스템이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도박을 한다 해도 최대한 빨리 가족이나 주변에게 발각되는 시스템, 도박을 하려고 해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가족들 몰래 도저히 빌리거나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 2단계, 3단계의 상황에서 이 도박의 재발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발의 징조가 느껴진 후에 뭔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발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사전에 비상경보 장치와 안전장치가 구축되어서 가동이 돼야 이때 파괴적인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이 일어나더라도 조기에 도박 문제가 진압이 되면요, 재발을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재발의 기간이 길어지고 재발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이 커지고 또 그 과정에서 뇌의 상태가 과거 중독 상태로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다시 원점부터 출발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재발에 대한 대처는 사전에 구축된 시스템이 실제로 잘 가동되어야 되는 것이지 재발의 징조를 보고 그때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은 도박 문제가 발생한 그 시점에 치료를 받는 동시에 재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3가지 차원으로 회복자분들과 가족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자신이 도박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도박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절대 가정하지 않습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긍정 편향을 가지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나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도박할 때와 비슷한 인지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약간 수고로울 수는 있지만 그 수고로움보다 도박 문제 재발로 인해 벌어질 고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입니다. 때문에 재발을 예방하려면요, 나는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을 전제하시고 믿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족이나 주변에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위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협력해서 안전한 시스템과 환경을 만드셔야, 그래야 재발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재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언제든지 다시 재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가족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료기관이나 단도박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도박이나 회복은 단순히 도박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박하고자 하는 충동을 물리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자기 내면과 일상을 관찰하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욕구, 숨겨진 동기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조율하는 훈련, 또 건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야 재발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도박 문제 재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재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발의 징조가 확인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재발을 미리 가정하고 전제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배움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재발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채 재발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가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사전에 이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